PC 확보하셨습니까? 여기서 포렌식을 하신 겁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예, 오늘 뉴스탑 10 여기부터입니다. 검찰이요, 어제 조국 전 장관 동생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남은 건 조국 전 장관뿐입니다. 지난 8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80여일 만인데, 그런데 이 지난 9월 자택 압수수색 때부터 검찰이 정경심 교수뿐 아니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입회하에 집에 있었습니까? 조국 가족분들도 있었습니까? 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여기서 포렌식을 하신 겁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이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 번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아마 기억하시면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지난 9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당시 11시간 동안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오래 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장면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면서 또 부인 정경심 씨가 쓰러졌다. 그런데도 응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예. 그 11시간에 대한 이제 그 내부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 설명도 그렇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기 위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실제로 압수수색 한 시간은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추가로 발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미 정경심 씨에 대한 어떤 의문과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혐의를 갖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자택 안에서, 방배동 자택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이요, 정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네. 자택 공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영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변호사 측에 얘기했고, 다음 한번 보시면 USB도 좀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USB 남편이 쓰던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의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가 이렇게 있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건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협조하건 안 하건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엄격히 그걸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압수해야 할 대상과 범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를 모두 압수수색 대상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법원은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그 PC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쓰는 것이다. 예. 그래서 못 가져간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가져온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걸로 돼서 잘못하면 그 증거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예. 2시간 50분 만에 그 PC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3시간 가까이 걸렸고요. 또 조그만 USB를 발견을 했어요. 저기 화면에도 저희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예. USB를 가져가러 가니까 또 변호인 측에서 그거는 그 조국 전 장관의 USB다. 못 가져간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도 다시 이제 검찰이 법원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받는데도 한두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11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장을 새로 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서너 시간이고 그렇죠. 또 조국 전 장관이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변호인이 오길 기다린 시간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총 11시간 중에서 실제 압수수색한 시간은 그냥 반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2번의 추가 영장을 발부받고 그래서 이 압수수색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당시 여권에서는요, 이 조 전 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걸 보고 여당 지도부와 총리까지 나서서 인권 수사 좀 해라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조수진 부장 네. 2번의 추가 영장 발부가 된 게 정경심 교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조국 전 장관 때문이었다. 네. 수사라는 거는 상식에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 날 조국 장관 지명이 있고 나서 8월 15일경부터 언론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서울대 인턴 증명서 문제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과연 사모펀드의 내역을 몰랐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검찰로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각종 의혹을 알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당시 공식 입장문을 낸 거는 조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어진 점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인권유린이다. 맞아요. 세상에 이런 압수수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게 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2시간 25분을 기다렸고 또 점심도 안 먹으려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먼저 꼭 같이 먹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먹었다. 그리고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먹지도 않은 자장면이 들어갔다. 그래서 자장면을 농락했다. 그때 뭐 가짜뉴스 비슷한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반박을 했잖아요. 자장면 먹은 일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검찰 수사는 상식에 기초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논란, 뭐 인권 탄압이다, 인권 유린이다, 각종 루머가 판을 치니까 검찰로서도 이례적으로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압수수색 물건 하나에도 전부 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압수수색 물품 하나하나 검열하고 제지를 합니다. 예. 네. 압수수색 단계에서 모든 피의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정경심 교수처럼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으니까 빨리 와달라 해서 검사들이 1시간 반가량을 기다리는 것. 맞아요. 이런 일 없어요. 특혜 받은 겁니다. 그 조수진 부장 얘기는 확실한 건 당시 그 여당 지도부나 총리까지 나서서 했던 말들은 다 잘못 판단한 거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택 압수수색을 한 건 분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보면요. 8월 27일 날 사실은 전방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집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거의 한 달 뒤인 9월 23일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다 없앨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되게 같이 들어가는데 법원에서도 아마도 그때 뭐 검찰이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장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뒤에 이제
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보더라도 좀 우리 조 부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장관 아닙니까? 변호사까지 나와 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현장에 나간 검사가 나중에 혹시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그마한 법령 위반이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마도 또 당시에 변호인들이 이 일을 제기 안 했으면 뭐 별도의 영장 청구를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신중하게 됐다는 걸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좀 새롭게 다시 알려진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윤석열 총장이 과거 했던 발언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장경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이 사건 수사 초기 때부터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공범임을 이미 짐작하고 수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촉이 좀 발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증권 관련된 수사, 펀드 수사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여러 펀드에 얽힌 정황을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이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펀드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본 윤석열 총장의 촉은 반드시 어떤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정면 돌파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나가서 뭐 조국 전 장관이 쓰던 USB 같은 경우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 즉시 신청해서 발부받아서 확보를 했던 것도 예. 그 같은 자신감에 기인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장에는 전략적인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사 방향이나 압수수색의 진행 과정 등을 이제 뒤돌이켜 보게 된다면 검찰은 역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어떤 이 펀드 관련된 공동체로 보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다 판단이 되고,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윤석열 총장 이야기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보면 저게 대정부 질의였던 그 국감 장면이었죠. 본인들이 수사 사실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틀어막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만약 이 압수수색 했을 당시에 왜 시간이 지연됐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혔다면 검찰이 받는 비난이 상당히 더 해소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해가 따르고 여론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밝히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보도로 드러났잖아요. 여당에서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상 검찰은 그 어떤 수사보다 피의사실 공표를 극도로 절제해왔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와서야 느낄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고 보니까 저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물론 뭐 서울대 연구실이라든지 일부 계좌에 대해서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도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5일 날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있고 부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수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이제 뒤늦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체 과정을 보면 법원이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까다롭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검찰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두고 집중을 했다는 반면에 법원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없으면 일체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난번에 서울대에 대해서 영장을 내준 것은 검찰이 상당 부분을 소명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군다나 검찰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인턴과 관련해서 당시에 인권법상 인턴 관련해서 이 인턴 증명서를 그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학과에 있어야 될 이 증명서가 조국 전 장관의 PC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법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 뭔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장을 발부해 주는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까다롭게 발부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수사 초기 때부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듯합니다. 자, 두 번째 조사가 임박한 조국 전 장관, 오늘도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컴퓨터에서 인터뷰 공사가 발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교수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 뭐 답은 안 했지만 뭐 질문에도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데 어떠냐라는 질문들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태현 변호사님, 이 지금 화상 면회 건도 그렇고 진술 거부 건도 그렇고 면회도 지금 하는 게 맞느냐, 뭐 막아야 되느냐 논란도 꽤 있어요. 이렇게 검찰 출신이시니까 변호사로 보셨을 때 이 사법 방해 논란에 어느 정도까지가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방해죄라는 것이 없는데 미국에는 이제 사법방해죄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수사나 어떤 재판을 통해서 실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을 방해할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이제 검찰이 출석하는 이유는 검사가 뭘 물어보면 지금 검찰이 이런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구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조국 장관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출석은 하되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없어요. 무조건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도 계속 장관의 동생도 부인하고 있다가 이제 뭐 보석으로 나오겠다, 신청하겠다 하는데 뭐 보석으로 잘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 뭐 상당히 그 지지를 많이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정말 전직 민정수석답게 전직 장관답게 뭔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헌법상 뭐 보장된 권리니까 진술 거부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이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위치 이런 건데 고위공직자로서의 그렇습니다. 책임감이요. 예, 그런데 어째 저분은 저렇게 하는지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요. 특히 이제 면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다는 판례가 들면 면회를 안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받아줬고 좀 하더라도 얼굴만 보더라도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접견을 안 시키는데 지금 이제 부부간이니까 또 어머니와 딸간이니까 접견은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조국 장관께서 좀 깊이 아시고 좀 진실을 말씀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을 꾸준히 조 전 장관이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좀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 기소되고 나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도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 같지만 검찰로서는 자신이 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계좌 및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물적, 인적 증거를 토대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만큼 물적, 인적 증거가 탄탄하다. 이런 거예요.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어제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증거 확보에는 조금 더 차질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 진술 거부권 입장에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워낙 좀 많고 본인이 만약에라도 진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되치기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 조 전 장관 입장 쪽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꾸준히 행사하는데 검찰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한 것.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서초동에서는 화제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법조계를 잘 아는 전직 고위 관계자들과 간단하게 좀 만났었는데요. 여기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 시작 때부터 끝까지 행사했다는 것, 이것에 의미를 두고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이광범 변호사라고 전 내곡동 특검, 이분이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변호 업무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조언을 한 것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나 홀로 간담회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든 반박을 하든 뭘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모든 것에 대한 신빙성이 깨진다. 이런 어떤 전략과 무관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자막으로 지금 미리 좀 나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의 좀 의미 있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산관리인이 이 반출을 시도했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이렇게 투자 리스트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투자 리스트에서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PC가 어떤 PC이냐. 이 자산관리인이 동양대 연구실에서 반출했다가 본인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후 검찰에게 제출했던 그 PC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하던 PC에서 무려 2000년대 초부터 주식 투자를 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전체 투자에 쓰이는 총 자산과 지금 현재 투자한 그런 투자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수익률을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벌기를 원하는지 이 목표 액수까지도 다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기재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기재가 되어 있었고 일반인은 선뜻 접근하기 힘든 선물 옵션이나 이런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투자처도 여기에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에게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 진술이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투자처를 꼼꼼히 관리해가면서 어려운 선물 투자까지 직접 했던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도 지금 위배되는 것이고 오촌 조카에게 휘둘렸다는 주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이 자료 때문에 상당히 커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여러 사람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리스트에는 그 차명의 리스트, 차명의 주식이 본인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곧 차명 투자를 직접적인 증거하는 그러한 기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 PC에서 나온 투자 기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투자 리스트가 확보됐는데 그 투자 리스트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작성이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은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관계에서 특히 교수를 하는 관계에서 과연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이 이런 운용하는 것을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몰랐을까? 20년 가까운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작성을 했고 이것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것은 조국 전 장관도 그만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조 전 장관이 알았을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저 PC, 문제 PC에서 저렇게 핵심 증거가 나왔는데 자산관리라고 원래 저거 반출 시도하다가 다시 이미 제출했던 컴퓨터 아니었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모든 문제는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PC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게 수업 자료가 있어서 그걸 집에 가 작업하겠다고 하는 그 무거운 PC를 뜯어서 집에 가지고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 노트북을 쓰고 USB로 다 빼가면 되는 것을. 그렇죠. 자,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강의 준비 때문에, 2학기 강의 준비 때문에 PC를 가져갔다. 그것도 밤 12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그런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저런 정경심 행동을 옹호를 해왔었는데 우리가 모든 면에는 상식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그날 저녁에 가서 이게 뭐 하드를 바꾸려고 그랬다가 결국 하드가 용량이 안 맞아서 실제로 그냥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왔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미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지난번 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아내는 주식 투자 다 실패해서 주식 잘 모르고 나도 사모펀드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기록을 보면 2000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했는데 남편이 전혀 몰랐다? 사모펀드도 전혀 몰랐다? 참 이들 부부의 거짓말이 어디까지가 진행될지 정말 저는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주식 투자 리스트 얘기까지 지금까지 방금 들어온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